괜찮네. 이게 1박에 25,000원 정도 되는 에어비앤비 하우스인데 우리나라 오피스텔처럼 굉장히 잘 꾸며져 있네요. 이렇게 주방도 있고. 마셔도 되는 건가 이런 거? 호텔은 아닌데 에어비앤비인데. 화장실 무난하고 장기 여행자 1인 투숙객에 맞춰가지고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시설들도 깔끔하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도 다 있고 취사시설까지 더 완벽하고. 역시 베트남 호치민 가성비 좋은 숙소가 많은 건 여전하네요. 여기서 2박만 하고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여정의 첫 번째 행선지는 베트남이 아니라 캄보디아였어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바로 가는 게 꽤나 비싸가지고 베트남을 들려서 육로로 캄보디아로 갈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이틀 동안이 호치민에서 마냥 놀고 먹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직 못 찍었던 소재로 호치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외국인이 거의 없는 완벽한 로컬 타운인데 굉장히 번잡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네요. 저기 보인다, 첫 번째 행선지. 사실 예전부터 리뷰해보고 싶었던 곳이라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멘 버거? 뭐야 이거. 깨끗하다. 매장도 굉장히. 엘리베이터도 있어. 대박인데? 진짜 버거 같은 거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고, 특이한 게 여기 치킨 밥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치밥이라고 그러죠. 치밥 세트 같은 게 뭐 다여섯 개 있고, 또 스파게티도 있네요. 뭐 가족 세트인가 보구나. 이거는 한 마리씩도 파는 치킨도 있네요. 조각별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킨 밥이나 스파게티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한번 시켜보는 걸로 해보자. 뭐 까이나? 뭐 까이? 스파게티? 불고기 버거? 야, 불고기 너무 많이 시켰는데? 메뉴를 3개 시켜도 8,000원, 9,000원 돈밖에 안 나오네요. 확실히 한국보다는 저렴하구나. 감사합니다. 까만. 없어요. 너무 친절해. 까만. 까만. 패스트푸드점 맞아? 너무 친절한데요. 아웃백에 온 것 같아요. 롯데리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롯데리아가 베트남 패스트푸드 점유율 1등이랍니다. KFC랑 맥도날드보다 매장 수도 더 많고 매출도 더 많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호치민을 돌아다녀보면 정말 많은 수의 롯데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대한민국 패스트푸드점, 또 외식 업체가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치밥 메뉴 박다리를 주셨네. 그리고 불고기 버거. 봐볼까? 좀 이런 느낌.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아. 감자튀김, 스파게티까지. 메뉴를 한 번씩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설레는데? 대충 이 정도구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스파게티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다. 2분 컷. 맛도 평범하고 양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1,700원이라는 가격을 감안하면 무난하고 사이드 메뉴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한국이랑. 불고기 버거.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맛이 균일해야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는 너무나 완벽한데? 햄버거도 2분 컷 했고, 이 롯데리아가 베트남 현지화에서 들어올 때 치킨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고 해요. 현지 사람들이 버거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고, 실제로 롯데리아 다음으로 거의 비슷하게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가 KFC라고 합니다. 오, 치킨이 제일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배달치킨 맛이랑 거의 99% 흡사한 정도?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기 힘들겠네.
굉장히 무난하고 또 준수했어요. 10점 만점에 7점 이렇게 주고 싶네요. 음식 맛이야 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맛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되게 깨끗하잖아요, 인테리어가.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누구나 다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최종 평가를 하고 싶네요. 사실 이 롯데리아는 1998년에 베트남에 이미 진출을 했었다고 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지. 맥도날드나 KFC가 2010년 그 전으로 들어온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선구자 입장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들어와서 털을 잡은 탓에 시장 조사도 더 빨리 하고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쟁쟁한 패스트 업체들을 달기고 선도 업체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롯데리아 하면은 약간 이상한 버거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라이스 버거도 그렇고 뭐 김치 버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도를 다 한 게 이런 해외 진출에 또 엄청난 도움이 된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패스트푸드점 갈 때 혼밥하러 가거나 보통 친구들끼리 가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여기서도 가족 외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가족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 또 되게 재밌는 문화죠. 베트남이 정말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도로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니까. 예전에 이런 도로들 보면은 막 이런 주변에 쓰레기들 넘쳐나고 조경 같은 것도 대충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깨끗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쓰레기도 없고. 사실 이런 외식업체들의 선전도 대단하지만은 그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대한민국 유통업체들의 세계 진출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편의점. 작년 몽골도 그렇고 여기 동남아도 그렇고 한국 편의점들이요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 또 여기 호치민에는 GS25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도착을 했네요. 와, 오토바이 미쳤다. 한번 봐봅시다. 베트남의 GS25는 어떨지. 되게 넓은데? 인형 뽑기기겠다. 이런 건 뭐 당연히 우리한테도 친숙한 아이템이죠. 도시락 같은 것도 팔고. 2,000원 정도 하네. 가격은 별로 안 비싸구나. 탱탱한 과일들이 여기 뛰는 게 좋다. 뭐야 이거? 음료수를 딱 반절? 한 3분의 1 정도 담은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얼음을 담아줘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여백의 미가 상당하네요. 커피컵에 왜 이런 거, 여기서 마시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넣은 다음에 얼음이랑 섞어서 마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는데? 짜 같아요. 라면 코너가 한국 편의점보다 4배, 5배는 큰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 짜파게티, 신라면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신기한 라면들 많네. 오빠? 뭐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한국 라면뿐만 아니라 이쪽 나라 브랜드들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작정하고 제대로 진출한 것 같습니다. 비싸네. 4,000원 정도 하네요. 이건 새우깡 아닌가요? 오이시? 일본 브랜드인가 보구나. 몽골 GS25에서는 대부분 한국 과자들이었었는데 여기는 현지나 글로벌 브랜드 위주로 보인다. 나름 한국 과자 있는지 기대는 했었는데 그건 좀 아쉽다. 가격은 뭐 한국 편의점은 거의 똑같네요. 현지인들 임금 수준으로는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무지하게 비싼 건 아니고. 진짜. yeah, please. And 딱. một cây. Thank you. cảm ơn. 다 해주는 건가? 너무 친절한데. 컵도 주고. Thank you so much. cảm ơn. 미쳤는데? 2층을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꾸며놨구나. 와, 여러분, 이게 편의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웬만한 카페 규모인데?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스터디룸 카페처럼 만들었나봐. 재밌네. 편의점 같지가 않아요. 멀티플렉스 공간? 뭐 그런 이름 붙여지잖아.
그런 느낌이네요. 2층에서 편하게 먹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먹어, 부끄러워가지고 1층에서 먹어야겠다. 라면이랑 소세지, 바나나빵, 그린티, 삼각김밥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메뉴를 시켰는데 우리나라 돈 한 6,500원 정도? 한국보다는 더 저렴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정도 먹으면 6,500원은 확실히 더 나을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마다 고딩 때 생각난다니까? 아, 훌륭해. 한국이랑 똑같네요. 올해까지 한국 노래 나오니까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삼각김밥 맛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이쪽만의 좀 다른 맛이 있을까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리지널 한국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선택지겠지. 이 GS25는 2018년에 진출했다 그래요. 동종 편의점 게임 서클K나 미니스탑, 세븐일레븐보다 더 늦은 후발주자였는데 특히 남쪽 지방에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리아랑 굉장히 대비되는 면이죠. 롯데리아는 이제 98년에 다른 동종 업체보다 빨리 진출해서 아직도 탄탄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GS25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천천히 자신들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되게 보기 좋습니다. 늦게 진출한 만큼 퀄리티를 보면은 다른 편의점보다 훨씬 더 좋아. 특히 여기 1등 편의점 기업이 서클K 같은 거 보면은 의외로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 확실히 먹을 것도 많고 단순히 식품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더 즐길 게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와, 이게 너무 요물이네. 너무 맛있어요. 아, 잘 먹었다. 그럼 이쯤에서 당연히 본원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한국 기업들, 롯데리아, GS25, 뚜레쥬르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몽골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인구도 점점 감소세에 들어갔고 시장 크기도 한정적인데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은 수억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의 차원이 아예 다른 거죠. 더군다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몽골 같은 나라는 아직도 출산율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도 하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잖아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의 한계도 그렇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니까 그런 거겠죠. 이제 한류도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나 거의 20년 가까이 우려 먹었잖아요. 물론 아직도 잘 나가긴 하지만은 그 시류에 편승해서 푸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그것도 함께 가는 거죠. 와, 그런 선두주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Here is okay. Yeah, come on. 방금 쭉 따라온 길이 완전히 허허 벌판이었잖아요. 근데 마냥 허허 벌판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강남 개발되기 전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이 호치민 시내에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빠지면은 또 아쉽죠. 롯데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곳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규모 아파트랑 상업시설, 또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을 한 5개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잠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실 롯데월드부터 롯데캐슬, 롯데타워 그 정도의 부지 있잖아요. 그거보다 작을라나? 그 정도로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롯데 기업. 정말 이 정도 투자의 규모는 기업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죠. 가뜩이나 롯데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롯데타워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한 상태인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머나먼이 호치민 베트남 땅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거겠죠. 에코스마스시티. 기사님 기다려 주시네.
거진 1만여 개의 한국 기업과 브랜드들이 베트남에 진출했다고 하니 뭐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 만한 모든 기업들은 이 베트남에 발을 들여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베트남의 한인타운이죠. 푸미흥인데 사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베트남어든 영어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명동관, 돼지갈비, 소갈비살, 뭐 순댓국밥, 스크린 경마도 있네.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것인데. 드림 교회. 간판을 다 봐도 한국어가 훨씬 더 많아 보여. 화로, 강남면호, 명품 아울렛. 저기 앞에는 파리바게트도 있고, 삼겹살 치킨은 기본이고, 홍어, 추어탕, 명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림 유치원. 이런 거는 교민이나 주재원 분들의 자녀를 위한 거겠죠. 또 외국 신시가지 한복판에 이렇게 한국 유치원이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지금도 여기 7군 푸미흥 지역은 나름 부촌으로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좀 조명 좀 밝은 것 좀 쓰지. 비단 이름값 있는 기업이나 브랜드뿐만 아니라 쭉 둘러보니까 개인들이 하는 자영업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베트남은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외국에서 자영업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서도 일단 잘 정착하면은 미래 수요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한국보다 인건비도 훨씬 저렴하니까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트남은 아직까지 기업이나 개인한테나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의도 굉장히 많고 젊은 인력들도 많고 조금 더 치안이 위험한 옆나라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안정적이기도 하고 정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트남.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났지만은 지금 베트남을 이루고 있는 인구의 상당수는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참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에너지가 너무 좋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잖아요. 특히나 이 4.20은 어찌 보면은 북부 베트남에 점령당한 그런 입장인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 잘 나가는데 어엿한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있고. 우리랑 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공화국이긴 하지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중요한 협력자가 됐잖아요. 50년 중에서도 최근 15년간의 성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괄목상대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 성장의 중심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있었고, 삼성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도 베트남 외국인 투자 비율 한국과 싱가포르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마냥 남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득 2010년, 2011년에 처음 베트남을 여행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정말 그때는 사기꾼들 너무 많고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건 아예 있지도 않았고, 그랩 같은 거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한번 타려고 하면은 3만 동이면 갈 거리를 20만 동부터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거리도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는 말은 이 베트남의 15년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 국뽕으로 시작해서 배뽕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또 수많은 단점과 빈부격차 그런 문제도 있죠. 분명히 무엇보다 아직까지 일당 독재국가라는 거 우리랑 너무나 다른 사실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4월 30일은 이
이 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자격도 있고요. 이제